추리적인 작업을 통해서 쿤의 과학 철학을 이해하는 일과 동시에 나아가서 비판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계시고요. 저의 오늘의 발표는 조엘리 선생님께서 말씀하는 가운데 특히 비판하신 부분을 중심, 그 전체는 아니고요. 조엘리 선생님이 비판하신 쿤의 장면에서 쿤을 제가 읽은 방식으로 옹호하는 그런 디스커션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하고요. 공약 불가능성의 문제와 과학의 진보라는 문제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1절은 대부분 생략하고 마지막 문단 일부만 읽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토마스 쿤 과학 철학의 함의를 전체적으로 전체로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할까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평가가 간단치 않은 중요한 이유는 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비판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불균일성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핵심인가를 주목할 수도 있고, 불균일성 자체에 주목할 수도 있고, 그 변천에 주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겠습니다. 저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약 불가능성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공약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가. 쿤의 화두이기도 했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 조엘레 교수님의 오랜 주제가 과학의 합리성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쿤의 과학 철학도 교수님께서는 합리성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쿤을 보고 계시다고 저는 읽었는데, 그 핵심의 앞에 발표에서도 나온 공약 불가능성과 비교 불가능성의 문제가 있죠. 이것은 쿤의 공약 불가능성 개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의 중심축이었다. 문제가 되는 계략의 구조는 이렇다. 1. 선행 패러다임과 후속 패러다임은 서로 공약 불가능하다. 인커맨슈러빌리티 논제입니다. 2. 만약 공약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한다면 우리는 두 패러다임을 선행 패러다임과 후행 패러다임, 선행과 후속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다. 3. 만약 PN과 그 다음 패러다임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비교할 수 없다면 과학의 발전은 이론 간의 합리적 비교와 무관한 임의적인 결정의 소관이 되고 만다. 그러나 3의 후권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3의 후권, 바로 앞 문장의 후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이다. 그러므로 공약 불가능성은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지 않거나 위에 명제들 1, 2, 3 중에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마지막의 선택지 중에서 어느 편도 선뜻 수용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알려진 바 쿤의 전략은 자신의 공약 불가능성이 국소적이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국소성에 대한 토론이 있는 거죠. 만약 두 패러다임이 전면적 공약 불가능성에 관계에 있다면 둘의 내용을 서로 번역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둘을 비교할 방도가 없어지지만, 두 패러다임이 단지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 관계에 있을 뿐이라면 둘을 비교할 가능성이 생기지 않느냐. 중첩과 일치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저자는 인용, 문제는 공약 불가능성이 국소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쿤 자신은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쿤의 전략이 내적 전거가 미약한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두 렉시콘, 두 패러다임의 핵심에 있는 두 렉시콘의 관계를 제고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만약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이 용어 집합 중 일부 원소의 의미 변동을 진칭하는 개념이라면 용어 집합 중 일부 원소, 쿤은 자신의 종합 공약 불가능성이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임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론 체계의 혹은 패러다임 내의 모든 용어가 의미가 변하는 상황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현실적이고, 그런 규모의 의미 변동은 쿤의 주저에서 거론된 바조차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에 대하여 누군가가 의미론적 전체론을 고려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 연결망의 일부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결과적으로 전체의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반론한다면, 그러한 주장은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의 여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런 주장을 수용하면서 전면적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그 개념 구분을 동시에 수용할 수는 없다.
뭐 질량 개념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건 질량 개념은 상대성 이론이 낳은 중요한 개념 변화의 예로 흔히 거론되는 것인데 질량 개념이 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장들의 의미가 변하죠. 그러나 모든 문장들의 의미가 직접 변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적 위치 에너지 뭐 물량은 잘 생각도 안 납니다만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러나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뭐 어떤 입자의 운동 에너지와 같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간접적인 영향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오면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혁명의 결과로 렉시콘의 표절 중 일부의 의미가 변한다. 전부는 아니죠. 이런 의미 변동의 영향은 직접 혹은 간접의 방식으로 렉시콘의 상당 부분에 침투한다. 시간, 공간, 질량 같은 기본 개념들에서 이런 의미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그런 침투의 범위는 그 기본 개념들이니까 침투의 범위가 아주 넓으며 원칙적으로 그 범위는 렉시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 In principle. 렉시콘의 표제어 가운데 몇 퍼센트가 중요한 의미 변동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렉시콘 전체의 몇 퍼센트가 감염되는가 하는 문제와 구별된다. 의미 변동의 감염. 전자, 즉 표제어 중에 몇 개가 의미 변동의 중요한 을 겪는가 하는 문제를 기준으로 국소적 공약 불가능성의 경우라고 판명된 이론 변동 사례라고 해도 감염의 범위는 전면적일 수 있다. 둘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얘기. 얽혀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비교 가능성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논자는 쿤이 그 가능성을 옹호하는 이론 간의 비교가 에너스 네이글이 환원에 관하여 말하는 종류의 언어적 연결과 논리적 도출을 토대로 요구하는 철학적 분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쿤에 대한 해석이겠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조일레 교수님의 이 저작이 갖는 고유성 그리고 중요한 가치가 저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좀 약간 이렇게 일반화해서 말하면 20세기 과학 철학을 새로 서술하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보통 불연속이라고 일컫는 쿤의 과학 철학을 논리 경험주의 역사의 연속성상에 놓으려는 작업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과학 철학, 20세기 과학 철학을 하나 연속의 역사로 기술하는 시도가 가능하구나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 네이글의 관점에서 진보를 읽는 것도 이제 논리 경험주의의 전통적인 시도이죠. 그것 계속 읽겠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연구활동과 의 일상 속에서 자신들이 다루는 이론과 연구 방식에 대해 수용하는 현실적인 평가다. 그러니까 철학적 분석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일상 속에서 수행하는 현실적 평가다. 과학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를 비판하면서 쿤이 검토와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실제 과학 연구의 상황에서 두 렉시콘 간의 가로놓인 공약 불가능성의 범위는 로지컬, 테오리티컬 관점에서 평가될 문제라기보다 지금 방금 얘기한 practical and pragmatic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것이 쿤의 마음에 있었던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플로기스톤 이론의 용어들이 새로운 화학의 용어들로 번역될 수 있을지 전혀 불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학자들은 라구아세의 새로운 화학 이론과 플로기스톤 이론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비교하며 저울질했고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예컨대 1780년대쯤을 전후로 해서 새로운 화학은 그런 비교 덕분에 추종자의 수를 늘려갈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론의 무게에 마음을 쓴다. 그리고 뿌리 깊은 본능에 따라 더 나은 이론 쪽으로 이동해갔다. 쿤이 언급한 보편적 과학의 가치들, 앞에 발표에서 언급된 가치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론 평가에 작용하지만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경험적 적합성이라고 보입니다. empirical adequacy. 더 나은 이론을 추구하는 이러한 역동성은 두 이론의 렉시콘 간의 차이 같은 논리적 이론적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잠잠해지는 그것 때문에 당황해서 잠잠해지는 그런 속성이 아니다. 그리고 공약 불가능성은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이론과 비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약간 과감한 주장이지만 그것은 역사의 과정을 합리성의 언어로 재구성하려는 철학자나 역사가에게 본경을 안길 뿐이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하는 것인데요. 공약 불가능성이 실제로 괴롭히는 것은 과학자들이 아니다. 간단한 이유는 두 패러다임은 동시에 공존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론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일은 반드시 단일 렉시콘 종속적인 과제도 렉시콘 초월적인 과제도 아니다. 이론의 비교 평가와 렉시콘의 구속력은 느슨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또 공약 불가능성이 비교 불가능성을 함축하는가 아니면 비교 가능성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공약 불가능성이 전면적인과 국소적인가 하는 문제와 무관하다. 결국 공약 불가능성 때문에 모종의 당혹감을 경험하게 될 사람은 과학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이것이 합리적이었는가를 고찰한 역사가 그리고 진보를 확인하고 싶은 과학 철학자뿐일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해 봅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로서의 진보는 콜링우드가 The Idea of History에서 적절하게 마지막 부분에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관점 의존적 속성이다. 저는 진보가 관점 의존적이라는 관계를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빤해 보이는 평가라도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는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진보에 대한 평가가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진보의 개념을 무화시키는 것 혹은 상대주의는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관점, 누구의 관점이 과학의 진보를 평가할 유효한 관점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쿤은 이 물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해당 전문가 공동체의 관점이 쿤의 대답입니다. 과학의 진보. 쿤 과학혁명 구조 마지막 절에서 과학의 진보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 절의 제목은 혁명을 통한 진보입니다. 조엘리 스님도 마지막 두 절에서 진보를 다룸으로써 쿤의 저서와의 어떤 패럴렐 관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책의 어느 부분에 뒀든지 간에 과학의 진보는 과학 철학에서 중요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으로 가겠습니다. 공약 불가능성에 관한 앞에 토론에서 언급된 이론 간 비교와 선택이 과학 철학의 관심사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비교 선택이 과학의 합리성이 실현되는 고유한 장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과학은 인간이라는 종의 활동 가운데 합리성을 가장 잘 구현해온 영역이죠. 다음 절로 가겠습니다. 쿤은 이 13절에서 제가 오랫동안 13장이라고 했는데 쿤이 섹션이라고 하는 걸 보고 제가 잘못 써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13절에서 과학혁명과 과학적 진보의 관계를 거론한다. 이 관계가 물음으로 성립하는 이유는 앞에서 논한 공약 불가능성에 있다. 선행 패러다임과 후속 패러다임은 공약 불가능하다. 그것들을 함께 관통하는 공통의 척도로 재해서 객관적인 우열을 판단하는 일은 불가하다. 이러한 공약 불가능성 문제는 이미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적 진보를 확인하는 일, 다시 말해 과학혁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이후의 과학이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내리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문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쿤은 이런 현상을 정면에서 깬다. 그는 과학혁명 구조 마지막 절 앞부분에서 왜 과학혁명의 진보가 진보일 수밖에 없는지를 해명한다. 저는 그의 해명이 명료하고 충분한 설득력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 해명의 요체는 과학연구 활동과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적정한 주체가 누구냐? 그것은 전문가 공동체다라는 쿤의 의견입니다. 토론이 가능한 결론이지만 그 결론 자체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저는 쿤 기존 패러다임 문제들 중에 일부는 제거되고 관심 범위도 줄어들겠지만 이러한 이른바 쿤 손실에도 불구하고 과학에 해결되는 문제들의 수와 정확도는 점점 증가할 것이다 라고 답한다. 그런데 인용입니다. 저자. 그러나 쿤이 이러한 낙관적 전망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는가는 논란거리가 남아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풀린 문제의 수와 풀이의 정확도가 단조 증가의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쿤이 입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진보라는 평가에 쿤이 말하는 평가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느슨한 희망적 전망이고 그것으로 좋게 보인다. 저자가 쿤 손실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극복해야만 쿤이 패러다임과 과학혁명에 관한 이야기에 진짜 과학적 진보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게 된 배경은 그 이유는 조엘리슨 책 6장의 구조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쿤의 과학 철학을 논리 경주의 연장선 위에서 해석하려는 관점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조엘리슨님은 과학의 진보를 주제로 한 6장의 논의를 환원으로서의 진보에서 출발한다. 논리 경주와 쿤의 연속성은 20세기 과학 철학의 역사에서 마땅히 강조하고 더 찬찬히 주목하여 살필 가치가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그 연속성을 강조하는 과정이 쿤 고유의 관점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자는 방금 언급된 두 가지 유고 사이에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선행 이론과 후행 이론 사이의 설명력의 포괄이 완전한 형태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쿤은 그러한 상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과학이 진보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라고 인용했습니다. 제가 씁니다. 저자의 평가를 이렇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1. 쿤도 후속 이론이 선행 이론의 설명력을 완전히 포괄할 때야 과학적 진보라고 본다. 진짜 과학적 진보. 그러나 2. 쿤의 과학혁명에서 이러한 완전 포괄의 관계는 실현되지 않는다. 1과 2를 합치면 따라서 쿤의 과학혁명은 과학적 진보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쿤은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진보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니 이것은 흥미로운, 달리 말하자면 잘 이해되지 않는 입장이다. 논자의 이런 재구성이 적절하다면 쿤은 이에 대하여 우선 1이 자신의 존재가 아님을 확인시킬 것 같다. 저자의 비판에서 설명력의 개념이 정의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쿤이 언급한 보편적 과학의 가치들 가운데 적용 범위와 정확성이라는 두 요소와 가깝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론간 환원에 대한 논리경주의 토론을 고려한다면 단순성이나 다산성은 productivity는 설명력과 원칙적으로 무관하다. 그렇다면 설명력은 오롯이 과학혁명을 결정할 요소가 될 리가 없다. 과학의 진보에 관한 판단과 관련하여 확인해 되어야 할 더 중요한 사항은 제3의 관점에서 볼 때 손실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의 과학혁명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체험을 겪으면서 동시에 수행한 해당 전문가 공동체의 관점에는 진정한 의미의 손실을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예지만 뉴턴 역학은 중력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뉴턴 스스로가 이제 업틱스에서 서술하고 있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주의 본리적 질서로부터 물체의 운동 성향을 출발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같은 설명을 대체할 만한 그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고 한때는 뉴턴에게 이것이 버거신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17세기 말 이후에 어느 물리학자에게도 이런 물음은 진정한 장애로 인식되지 않았다. 패러다임의 교체 과정에서 구 패러다임의 잔존 추종자들에게 잔존 추종자들과 일부 역사가는 그것을 손실이라고 평가하겠지만 그것은 겉보기 손실, 다시 말해 사이비 손실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만약 과학의 진보에 대한 쿤의 견해를 비판하고자 한다면 책의 내적 비판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패러다임 간의 공약 불가능성의 관계를 말하는 쿤이 자기 과학 철학의 내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과학이 진보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제 생각에 어렵지 않게 그렇습니다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과학혁명 활동의 주체를 전문가 공동체로 규정한 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규정한 그 구도가 과연 과학의 현실을 잘 포착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 구조가 집필되던 1950년대, 60년대와 비교하면 과학연구를 전문가 공동체가 주도한다는 사실 자체의 핵심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전문 분야와 전문가 공동체의 대응 관계, 필드와 커뮤니티의 대응 관계, 또 이른바 학제적 주제 혹은 융합적 주제에 관한 전문가 공동체 간 상호작용의 활성화, 또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 국가 혹은 글로벌 공동체의 관여 등 과학연구의 현실과 환경에 대해서 적잖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쿤의 과학 철학을 넘어서는 일은 이러한 변화가 쿤이 그린 과학의 그림에 대한 어떤 수정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해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